아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의준이 엄마도 그냥 엄마 혼자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한테 돈을 받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가 본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김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60세가 넘어 아들네 가족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될 거라는 건 예견했지만 이렇게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죠. 한때는 김 씨도 우아하게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김 씨도 그런 노년의 삶을 꿈꿨습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재롱을 보면서 한가하게 취미생활하면서 말이죠.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현되기가 힘든 꿈이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아들네와 합가하면서부터 깨져버렸습니다. 말년에 며느리 한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게 되니 팔자에도 없는 며느리살이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내 집에서 말이죠. 하지만 김 씨는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이 떠난 뒤 2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는 김 씨가 신혼집을 구할 전세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으니 김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만 생각하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전날 저녁에 와서 밥 한 끼만 먹고 가. 저희 안 자고 가도 되겠어요? 뭘 자고 가? 서로 불편하게.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쉬던지 아니면 처가에 좀 일찍 가던지 해. 알겠어요, 그럼. 그래. 밥도 밥에서 먹을 거니까. 그렇게 전하고. 네. 이번에도 어디 가시게요? 아, 다음 날에 친구랑 당일치기로 놀러 갔다 오기로 했어. 김 씨는 아들네 부부와 멀지 않은 곳에 살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하루씩 보거나 어버이날쯤 돼야 보게 되었습니다. 10분, 20분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이긴 했어도 서로 바쁘니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않으면 볼 일이 없었죠. 김 씨는 시간 날 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만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거나 김 씨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하고 싶었던 것들이지만 남편이 없으니 혼자라도 보람차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돌이 가까워질 때까지 쭉 며느리 혼자 집에서 육아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크자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엄마, 정희 곧 복직하려고 해요. 그래? 아, 의준이 어린이집 가니까? 아, 그런데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보내고 싶어서요. 그럼 직장에 어떻게 가? 그게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김 씨에게 육아를 부탁했습니다. 가끔은 모르겠는데 너희 둘 다 회사 나가면 매일 의준이를 봐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1년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낼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1년간이라도 살림을 합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의 사이도 좋았고 손주를 사랑하지만 아이를 보기 위해 합가를 할 마음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람을 써보는 게 어때? 그 생각도 해봤는데요. 잘 모르는 남한테 아이를 맡길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김 씨는 아들 부부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너희 힘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는 봐줄 수 있겠는데 아주 너희 집에 들어가서 봐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김 씨도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용돈벌이 목적으로 소일거리도 하고 있었고 집 놔두고 아들네로 가는 것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1년간 김 씨의 삶이 사라질 테니 말이죠.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지만 김 씨는 합가해서 애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도와줄 의향은 있었습니다. 급할 때 우리 집에다 맡기던지 아니면 가끔 너희 집에 가서 봐줄게. 그러자 아들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잘 적응한다니 김 씨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 오늘 일 늦게 끝나는데 의준이 하원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시간 맞춰서 나갈게. 가끔 아들네 퇴근이 늦어질 때는 김 씨가 대신 손자를 데리고 아들 집에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김 씨는 합가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서 아들 며느리도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불안해하지 않았고 김 씨도 김 씨의 생활을 지킬 수 있었으니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보다는 아들 며느리를 볼 일이 많긴 했지만 아이를 넘겨주는 잠깐만 만나고 말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둘째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게 되었죠.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땐 며느리가 또 일을 쉬게 되니 김 씨가 방문할 일은 무척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 집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얼마나? 5천이나 올려달라 그러네요. 뭐? 그렇게나 많이? 그래서 저도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런데 아들의 용건은 이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저희 전셋집 빼버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해요. 따로 사는 것도 어쩌면 낭비라면서 아들은 또다시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의준이 엄마도 또 복직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합쳐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같이 사는 게 생각처럼 쉽니? 김 씨가 또다시 당황스러워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함 감수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엄마도 이번엔 거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맞벌이를 해야 살잖아요. 그 뒤로도 아들은 김 씨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전화를 해서 사정사정하기에
김 씨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준이 엄마가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얼마 못 가 그게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전성시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산다고 하면 모두들 며느리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의준아, 너는 걸어서 갈 수 있잖아. 할머니 팔 아파. 김 씨는 손녀딸을 안고 어린이집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선 첫째 손자 의준이 자신도 안아달라며 떼를 썼죠. 아이고, 안 된다니까 그러네. 동생은 어떻게? 의준이는 이따가 집에서 안아줄게. 그리고 어린이집 차가 도착했는데도 타지 않겠다며 칭얼거리는 손자를 겨우 달래서 뒤를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어수선한 실내가 김 씨를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진작에 출근한 뒤였습니다. 7시 50분이면 집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손주들 등원은 김 씨의 몫이었고 그 뒤로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어지르는지? 하루에도 청소를 2번은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모두들 떠난 후 1번,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을 재우고 또 1번. 그리고 같이 살다 보니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김 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돌보고 집에 있는 게 죄였죠. 어머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가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일부턴 밥 한 술 뜨고 가. 밥은 잘 안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샌드위치? 네. 간단하게요. 의준이 아빠도 아침에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간단하게를 강조했지만 하나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양상추와 베이컨 같은 재료를 사다가 만들긴 했는데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차라리 밥을 먹으면 국만 데우고 먹던 반찬만 꺼내면 되지만 바쁜 아침에 새로 샌드위치까지 만들어야 되니 여간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 동안엔 어차피 혼자 있게 되니 그리 힘들까 생각하겠지만 혼자 살다가 나 외에 가족 4명을 건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방을 저희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쭉 김 씨가 안방을 써왔기 때문에 합가한 후로도 자연스럽게 아들 며느리가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그 전부터 쓰던 방이라 바꿀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가장이 안방을 쓰는 게 좋대요. 뭐가 좋대? 글쎄요. 풍수?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쓰던 방을 내주자니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집이 김 씨의 것이고 아들 내외가 공짜로 들어와 살고 있으니 경제적 가장은 김 씨가 아닌가 싶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둘을 김 씨가 데리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방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의준이랑 우희를 너희가 데리고 잘래? 아, 저희가요? 그래야지. 작은 방에서 셋이 어떻게 자? 좁은데. 애들도 어린데요, 뭘. 그래도 애들도 불편하지. 너희가 데리고 자. 그럼 내가 작은 방으로 갈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애들은 엄마가 데리고 주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새벽에 종종 깰 때가 있어서 피곤하다며 아이는 데리고 잘 수 없다는 아들 며느리.
그래놓고 편한 큰 방에서 지내겠다는 게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차피 너희 둘이 잘 거면서 왜 안방 타령을 해? 원래 안방이 부부방이잖아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다 보니 누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 모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식모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 같이 살게 된 거, 서로 도움 주며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내하려고 해도 견디기 힘든 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아들 며느리가 출근한 뒤로도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청소만 대충 하고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죠. 아이고, 벌써 애들 올 때 됐네.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이니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밥부터 먹고 씻을게요. 아, 아직 애들도 안 씻겼어. 애들 좀 네가 씻겨라. 아, 그래요? 일단 밥부터 먹죠. 알았어. 김 씨는 어제 저녁에 먹다 남아서 냉장고에 넣어놨던 된장찌개와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새로 반찬을 못했네. 어제 저녁 메뉴가 불고기였는데 한 사람 먹을 만큼이 남아서 데웠고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햄과 계란 후라이도 했습니다. 아들은 햄을 좋아하기도 했고 워낙 먹는 걸 가리는 성격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저녁 안 먹을게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러 식탁까지 왔다가 메뉴를 보더니 뒤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니에요. 며느리가 들어가자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의준이 엄마 원래 전날에 먹었던 거 안 먹잖아요. 김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차려준 성의가 있는데 한술 뜨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서 서운해하면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이 부실하면 반대로 김 씨에게 서운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아들이 밥을 다 먹은 뒤에 씻으러 들어갔고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손에는 어제 낮에 며느리 옷장에 넣어놓은 티셔츠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거 혹시 건조기 돌리셨어요? 글쎄다.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건조기 돌리면 줄어들어요. 그래? 근데 빨간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빨간 바구니는 건조기를 돌려도 되는 빨래, 검은 바구니는 손으로 널어야 하는 빨래만 넣는 바구니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넣기 전에 한 번씩 보고 넣으셨어야죠. 하나하나 확인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분류해 놓지 않으면 돌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휙휙 빨래통에 대충 던져놓은 사람의 잘못이지 김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구니에 들어있길래 그냥 돌렸는데 어떡하니? 아깝다. 아, 이게 얼마짜린데요?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몇 마디 잔소리를 더하더니 인상을 팍 쓰며 돌아섰습니다. 대놓고 눈치를 주는 모습에 기가 차기도 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힘든 아들 부부를 위해 이런저런 일을 대신 도맡아 하다 보니 며느리는 김 씨가 시어머니로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친정엄마처럼 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김 씨는 스스로 식모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주말 아침 부엌에 앉아있는 김 씨 앞을 지나치며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하는 걸 느꼈죠. 무슨 일 있느냐 묻지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불편한가? 내가 또 무슨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아들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게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같이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게 되었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니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그 옛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할이 바뀐 듯도 해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들고 난 뒤에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그렇지. 지난달보다 10만 원은 더 나온 관리비를 보며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낮에 에어컨을 얼마나 트셨길래. 대놓고 화를 내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김 씨의 탓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에어컨을 얼마 틀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더울 때 1시간 정도만 틀고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틀어. 문 열고 선풍기 켜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당연했습니다.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안방은 에어컨 그렇게 많이 안 틀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애들은 밤새 땀 흘리며 자게요? 아직 그 정도 날씨도 아니야. 한창 더울 때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에어컨은 내내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는 김 씨의 탓을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운 건 못 참는 며느리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줄여야지. 이거 월급 받아서 관리비로 다 나가겠어요. 그럼 이제 밤에 에어컨 좀 덜 켜고 살자. 합가할 때 관리비는 아들네가 전부 낸다고 했고 생활비도 다달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생활비나 관리비로 눈치를 줄 때면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생활비 방금 입금했어요. 그래. 김 씨의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아들 며느리인데 꼭 김 씨가 얹혀 살며 용돈을 타서 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생활비라고 150만 원씩 받긴 하지만 그걸로는 정말 딱 생활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김 씨가 요리를 하니까 식재료를 썩히지 않고 배달 음식도 안 시키고 해서 식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걸 전혀 고마워하지는 않고 김 씨가 허튼 곳에 돈을 쓰나 안 쓰나 감시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그랬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그런 기분이 든 것도 며느리 탓도 있었죠. 원래 김 씨 혼자 살 때는 생활비도 별로 들지 않았고 관리비는 지금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뭐든 은근히 김 씨 탓을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섭섭한 것은 아들도 며느리도 김 씨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옛날 남편들이 집에서 살림하는 아내를 무시하듯이 맞벌이하는 아들 며느리가 김 씨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며느리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냥 눈치만 주고 말았다면 김 씨도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며느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김 씨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며느리가 또 생활비를 입금했다고 말하며 김 씨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꺼내는 말이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직 젊으신데 경제활동을 좀 하셔야 하지 않아요?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요. 나가서 일도 하시면 좋죠. 일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애들 어린이집 가고 저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실 텐데.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가면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밥벌이하고 살림에 보탤 정도는 충분히 멋있죠. 그 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을 해서 용돈 정도는 벌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가 자신들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출근하면 내가 언제 놀아? 놀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럼 뭐 하시는데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애들 오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 에이, 그건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양피식 웃기까지 하는 며느리 얼굴에 빨래를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김 씨는 정리하던 빨래를 소파에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면 너희도 퇴근하고 와서 좀 하던가. 아니, 쉬운 일이라는 게 아니라요. 회사 일보다는 수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놀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와라 이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조금 이상하게 들린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한 게 맞잖아.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따지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고 맞벌이해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애들은 커가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좀 보태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합가하기 전에 일도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할 일 많이 없으니까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날 세우실 거 없잖아요. 다 저희 가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말은 번드르르 하게 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굳은 일 도맡아 하고 며느리에게 잔소리 들으면서 뒷바라지해도 참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자식이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힘들 때 도와주자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결코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 지난 세월이 참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아파도 며느리 빨래 잘못 돌릴까봐 여러 번 확인하고 아침마다 샌드위치 도시락 싸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 차려놓고 새벽에 깨는 아이들 데리고 자며 뜬 눈으로 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은 저절로 크고 집안일도 눈 깜빡하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다고요? 그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돈 벌어오라며. 근데 나가서 일할 것까지 뭐 있냐. 앞뒤가 안 맞는 김 씨의 말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은 지금도 하고 있고 월세도 받으면 되잖냐. 네, 월세요? 그래. 너희들 내 집에 들어와서 공짜로 살았잖아. 근데 어디다 세주면 이 집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이잖냐. 그리고 너희들 집안일 해준 것도 시간으로 환산하면 금방 부자 되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는 나도 같이 사니까 매달 100만 원만 주고 애 보고 집안일 하는 비용은 150만 원만 줘라.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너무 많이 받을 순 없지. 그럼 매달 250만 원이면 밥벌이는 하는 거 맞지? 아니, 어머니. 그러면 관리비도 같이 내야지. 너희는 4명이고 나는 1명이니까 5분의 1 내면 되지? 그럼 공평하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월세요? 그리고 집안일 좀 해주신 걸로 돈을 받아요? 그게 싫으면 집안일은 알아서 해. 육아도 알아서 하고. 그러면 월세만 받으마. 며느리는 기막혀 있고 그런 며느리를 보는 김 씨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사실 때도 다 했던 일이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나랑 같이 살기 전에 했던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 해. 결국 며느리는 부하가 치민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서야 하는 게 분했는지 방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친정엄마한테도 저런 태도를 하는가 싶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저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죠. 그런데 다음 날 이번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의준이 엄마랑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곳에 가서 일러 바쳤는지 이번엔 아들에게 잔소리를 들을 차례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되지. 일하고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그렇게 돈 달라고 따지시고 그러셨어요. 앞뒤 내용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말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을 듯 했습니다. 너도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밥값도 못한다고 생각하냐? 의준이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벌어와서 살림에라도 보태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냥 엄마 집에서 할 일 없고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역시나 아들도 김 씨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논다고 생각하는구나. 어제도 말했지만 한 달에 250만 원씩 입금해. 알겠어? 어제는 며느리에게 오기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지만 아들까지 이렇게 나오니 진짜로 받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집을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리고 의준이 엄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해요? 뭐? 의준이 엄마가 언제 날 모셔? 이게 모시는 거지 뭐예요? 엄마 생활비도 다 저희가 대고 있고요. 너희가 공짜로 쓰는 내 집과 공짜로 부려먹는 내 노동력은?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가 보지? 그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걸 돈 받겠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의준이 키워준다고 의준이가 저한테 돈을 줘요? 그러지 마세요. 애엄마한테 눈치 주고 시집살이 시키고. 원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시집살이, 눈치, 기가 막혔습니다.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아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야? 잘못 알고 있는데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며느리살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치? 나는 의준이 엄마가 한숨만 쉬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 오늘은 뭘로 잔소리할까? 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어떻게 저희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엄마 더 늙으면 부양할 사람이 의준이 엄마예요. 지금부터 이러시면 어느 며느리가 병든 시어머니 모시려고 하겠어요. 김 씨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합가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아프더라도 스스로 병원에 가고 간병인을 쓸 노후 자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힘들어서 합가하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던 시절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듯했습니다. 꼭 김 씨가 나 좀 봉양해 달라고 자식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황당했죠. 아니, 나는 너희한테 나 돌봐달란 소리 한 적도 없어. 지금 누가 누굴 부양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 그렇게 생각했다면 얘기가 더 쉽겠다. 그냥 이참에 따로 살자. 뭐라고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 서로 자기가 피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아니, 왜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그러질 않나, 따로 살자고 그러질 않나. 뭐가 불만인데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세요? TV에서 고부 갈등 소재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이는 장면인 듯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주인공이 김 씨와 김 씨의 며느리인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입씨름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애들도 어느 정도 컸고 며느리도 시집살이 힘들다 그러니까 분가하면 되잖아. 당장 저희가 어디로 가요? 거봐라. 누가 누구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서 밥벌이 해라 마라 했으면 나도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지간히 골치가 아픈 것 같은데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살 생각까진 안 했는데 이야기를 꺼내보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화가 합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지냈던 지난 날 중에 아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되니 김 씨의 존재가 어느새 눈엣 가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말년에 그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아들네와 같이 살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씨가 희생을 하면 했지 아들 내외가 도움을 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며 노년의 삶을 만끽했던 지난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김 씨의 건강 말고는 걱정할 거리도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워 질질 끌려다녔던 김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냥 의준이 엄마랑 화해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월세나 분가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없던 일로 못하겠다. 이제는 이렇게 못 살겠으니까 얼른 집 구해서 나가줘라. 진짜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 용돈 드리면 돼요? 그 돈으로 월세를 내든 전세금에 보태든 아니면 애 봐주는 사람을 쓰든 너희 살림에 보태. 그리고 짐은 한 달 안에는 빼줘라. 김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를 달래려고 했죠. 아니, 의준이 엄마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너희끼리 얘기하는 건 너희 자유고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지금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애들도 있는데. 너희 전세금 뺀 거 있잖아. 그걸로 다른 집 구해서 가면 되지. 그러자 아들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왜 시집살이 한다고 눈물을 훔쳤는지 알겠다며 김 씨를 비난했죠. 안 되겠다. 너희 여태 이 집에서 살았던 월세 다 계산해서 줘. 그리고 그 전세금도 너 결혼한다고 내가 마련해 준 돈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이 발칵 뒤집혔죠. 며느리도 그럴 순 없다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절대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20년 이상 살 걸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엔 아들이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월세 얘긴 없던 걸로 하자며 말이죠. 하지만 김 씨도 억울해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여태 너희를 위해 노동했던 돈은 줘야겠다. 그게 얼만데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자면 5천을 줘도 부족하겠지만 2천만 원만 받으마. 2천만 원이요? 그래, 아들도 며느리도 펄쩍 뛰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월세도 계산하겠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1,0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김 씨는 더는 신랑이 하기도 싫어서 그 돈만 받고는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버렸죠. 정든 손주들도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아들 며느리와는 철천지원수가 되어 헤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집을 구해서 나갔고 더 이상 김 씨에게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해도 김 씨가 거절했겠지만 말이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김 씨가 해왔었는지 둘 다 좀 깨달았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삶은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죠. 아들은 반년 정도가 흐르자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다며 사과를 하는데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씁쓸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네 집 근처도 얼씬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혹시나 만날 일이 있다면 밖에서 만날 것이고 아들네 식모를 자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 꿈꿔왔던 노년의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자식과는 상관없는 김 씨만의 삶을 말이죠.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져주시면 안 돼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젊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어요. 저도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차 타고 어디 좀 나가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오수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 씨는 평생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50대 후반이니 운전을 시작하기 이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따겠다고 하니 아들 며느리가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새 차를 산다고 하자 또 쓸데없다며 난리를 쳤죠. 노인네가 무슨 운전이냐며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인네에게 저들 노느라 틈만 나면 애를 맡아달라는 아들 며느리. 힘들다고 하면 아직 창창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부모가 창창한 젊은 나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이었죠. 그러면서 새 차까지 탐내는 아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절대 사지 말라더니 말이죠. 물론 이건 운전이나 차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 씨와 남편은 젊은 시절 내내 대도시에서 살다가 아들이 중학생쯤 됐을 때 도시 외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 씨의 건강이 안 좋아져서였죠. 도시에 살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자 도시와 그리 멀지는 않아도 차가 없으면 혼자서 어디 나가기가 불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20분이 걸렸습니다. 나 운전면허 딸까? 당신이 운전할 일이 뭐가 있어? 40대 초반쯤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멀리 갈 때 남편만 운전하는 것도 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게 무슨 운전을 해? 남편의 만류에도 배워보려 하자 그러면 자신이 알려주겠다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예로부터 남편에게 운전을 배우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 씨도 운전은 못하겠구나 싶어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오 씨가 50대가 될 때까지도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현우 좀 맡기러 갈게요. 오늘은 무슨 일이길래? 모임 때문에요.
현우 엄마도 같이 가야 해서요. 내일 데리러 갈게요. 아이, 정말? 허리 아프다니까? 멀쩡하시던데요? 뭘? 3년 전에 결혼한 아들은 손자가 돌이 되기 전부터 주말마다 오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들 며느리 모두 매주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 씨의 집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가까이 걸리지만 차를 타고 가면 20분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리 멀지 않으니 아이를 맡기기 더 수월했죠.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고 일정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아이만 떨궈 놓고 가버리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 씨 부부는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늘 일정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토요일 오전에 손자를 두고 간 아들.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거실장에 올라간 아이를 붙잡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 씨는 발목을 다쳤습니다. 넘어지며 발을 헛디뎠는지 종일 시큰거렸죠. 오후에 아들이 손자를 데리고 간 뒤에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잘 걷질 못했습니다. 당신 다리를 왜 절뚝거려? 아, 아침에 넘어졌는데 삐었나 봐. 아침에 삔 거를 지금까지 그래? 어디 부러진 거 아니야? 그러면 걷지도 못하겠지.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는데.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남편이 출근하는 길에 오 씨를 병원에다 내려주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깁스를 하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은 주말에 애를 맡긴다고 찾아왔죠. 너는 다리 다친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싶니? 오늘은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래도 애 보다가 다쳤는데 걱정은 못 해줄 망정. 에이, 그건 엄마가 조심하셨어야죠. 얄미운 주둥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자가 예쁘니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발목을 다친 지 2주가 넘어가니 목발은 짚지 않았고 일상생활은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오 씨는 장례식장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데려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엔 발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어쩐 일인지 콜택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원이한테 전화해봐. 퇴근했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막 퇴근한 애한테 어떻게 데려다 달라 그래. 뭐 어때? 금방 와서 데리고 가면 되지. 갈 때는 시내에서 택시 타면 되잖아. 당신 올 때까지 기다리면? 나 오늘 들어가면 12시는 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주원이한테 좀 태워달라고 해. 뭐 당신이 이런 부탁 한 적이나 있나? 오 씨는 남편과 전화를 끊고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남편, 버스, 택시, 3가지 선택지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어딜 태워다 달라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아들은 무척 귀찮은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지금이요? 아, 지금 퇴근해서 막 옷 갈아입었는데. 7시 반이니 늦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늦은 시간에 이런 부탁을 하냐며 핀잔을 줬죠. 택시 안 잡혀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지.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그리고 잠시 뒤 도착한 아들은 장례식장까지 가는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아니, 꼭 오늘 가야 해요? 내일 아버지 오시면 가면 되지. 오늘만 날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니? 택시 잡힐 줄 알고 지금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내일 현우 맡기러 와야 되는데 먼 길을 2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를 맡기러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부모 도와주러 오는 건 이렇게 내내 잔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거리라는 게 도움을 구할 땐 가깝고 도움을 줄 땐 멀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처음 부탁했다. 처음. 아니, 그래도요. 막 퇴근한 사람한테 운전시키는 게 너무한 거죠. 내일 출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밥 먹고 좀 쉬려고 했죠. 아, 그러게 진작에 면허를 따시지. 이런 이기적인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부탁한 건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태 오 씨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았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건 황당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 씨를 내려주면서 내일 애 맡기러 또 온다는 아들. 오 씨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 된다고 해도 무작정 올 아들이었으니 대답한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고민했던 오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정말 운전면허 딸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없을 때도 좀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남의 차 얻어 타기도 싫고. 그러니까 갑자기 왜? 주원이가 무슨 소리 해? 무슨 소리 하긴. 귀찮아하지? 어쨌거나 이참에 꼭 딸 거야. 아이고, 이제 와서 그게 쉬울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떨어진다던데. 쉽든 어렵든 마트나 병원 정도는 갈 수 있겠지. 나도 버스 안 타고 추울 때 차 타고 더울 때도 차 타고 다니고 싶어. 그러자 남편의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도 이리저리 데려다 주려면 많이 불편할 것이었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붙기만 한다면 서로에게 좋을 듯 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운전면허를 따려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엄마 운전면허 학원 좀 알아보라고 그러시던데요. 내가 알아보면 되는데 뭘 또 너한테 전화를 하셨대? 그래, 맞아. 딸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 50대야. 이제 곧 60이죠. 이제 노인네 소리 들어요. 그 나이에 무슨 운전을 해요. 남편도 좋다고 했는데 아들이 오히려 난리법석이었습니다. 노인네라는 소리에 오 씨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딴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몇 년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60대엔 할 수 있겠지? 아니, 노인들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거 뉴스에서 못 봤어요? 나도 70까지만 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 10년이라도, 아니 5년만이라도 내 차를 내가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알아봐 달라는 학원은 알아봐 주지 않고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네가 엄마 마트 갈 때마다 또 병원 갈 때마다 데려다 줄래? 그러자 아들의 잔소리가 멈췄죠. 전에 한번 차 좀 태워달라니까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그럼 면허라도 따게 냅둬. 결국 아들은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 씨가 가장 가까운 운전면허 학원을 검색해서 혼자 찾아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히 아들에게까지 연락이 간 듯했죠. 물론 처음 시험을 봤을 때는 바로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몇 달 뒤에 운전면허증을 따게 되었죠. 동네에서부터 살살 타고 다니면 늘어. 남편은 오 씨를 격려해주며 차를 한 대 사자고 했습니다. 오 씨의 마음이 구름 위를 나는 듯 해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를 남편에게서 들었는지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차를 산다고요? 그래. 네 아빠가 내일 차 보러 가자던데. 어떤 거 사실 건데요? 중고차요? 아니, 새 차 살 거야. 운전도 잘 못하실 텐데 왜 새 차를 사요?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별걸 다 간섭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대꾸했습니다. 초보 운전일수록 좋은 차 타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아빠가 아버지가요? 그래서 좋은 차 사시게요? 남편이 사자고 한 차의 모델명을 말하자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보고 있던 차라며 말이죠. 그걸 사신다고요? 그거 가격이 꽤 되는데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하세요? 돈 아깝다고 괜히 투덜거리는 아들. 운전면허를 따는 걸 반대할 때는 그래도 이유가 이해라도 갔는데 좋은 차는 쓸데없다는 아들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고 운전을 못하면 꼭 안 좋은 차를 타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샀습니다. 아직 무서워서 멀리까지 혼자 운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차를 산 이후로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택시를 타지 않아도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 날씨에 구애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복잡한 곳은 잘 가진 못했지만 갈 수 있는 곳은 많았습니다. 오 씨는 어쩔 땐 사람 없는 한가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창문을 내려 한참을 경치 구경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누구도 탄 적 없는 나만을 위한 내 차가 있으니 운전은 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걸 진작 안 따고 뭐 했나 몰라? 그렇게 좋아? 그래. 마흔에 당신이 잘 알려줬으면 진작 운전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손자를 봐달라며 주말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차 좋아요? 엄청 좋지? 네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 운전에 소질이 있대. 근데 차 많이는 안 타시죠? 사실 아들의 말처럼 많이 타고 다닐 일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많아야 2번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은 오 씨에게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많이 타지도 않으시는데. 그 차, 저 주시면 안 돼요? 뭐?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산지 1년도 안 된 차를 달라니 말이죠. 많이는 아니어도 당연히 타고 다니니까 차를 샀지. 그래도 그렇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럼 제 거랑 바꿔요. 그 말은 더 기가 막혔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차를 왜 바꿔? 바꾸려면 너도 사. 아니, 엄마가 차 타고 다녀봤자 마트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 차가 왜 필요해요? 안 그래도 차 바꾸려고 했는데 그 차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됐어. 오 씨는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아들이 얄밉게 굴어도 별말을 안 했더니 엄마를 아무것도 모르는 모자란 노인네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오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은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너 그리고 앞으로 현우 맡기러 이렇게 오지 마. 이제 허리 아파서 주말마다 애 보기도 힘들고. 엄마도 주말에 어디 좀 나가보자. 에이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직 짱짱하죠. 운전한다고 그럴 때는 곧 죽을 노인네 취급을 하더니 자기들 필요할 때는 짱짱하다며 축혀 세우는 꼴이 황당했습니다. 진짜야. 이제부터는 못 봐줘. 급한 일 있을 때나 한 번씩 맡아줄게. 주말엔 이제 그만 와. 하지만 아들은 손자 얘기는 뒷전이고 여전히 차 얘기였습니다. 그럼 차를 딱 2주만 빌려주세요. 아, 쉴 때도 그러네.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요. 곧 차 바꿀 건데 엄마 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타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난 뭘 타라고? 제 차 타세요. 그러더니 아들은 오 씨의 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신의 차키를 두고 말이죠. 아들의 커다란 SUV 차량을 몰고 다닐 자신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들어온 남편도 아들의 행동에 참 황당해했죠. 다음 날 아들이 손자를 다시 데리고 가며 말했습니다.
차 진짜 좋네요. 그렇지? 다 타봤으면 착히죠. 아니, 2주라니까요. 그러고선 쌩하고 가버린 아들. 좋은 차 소용없다며 난리를 치던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들의 차를 탔습니다. 이거 왜 시동이 안 걸려? 하지만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아들이 태어나게 대꾸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차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고장 났어? 고장까지는 아니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데 여러 번 해보세요. 하지만 되지 않았죠.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는 고장난 차랑 새 차랑 바꾸자고 한 모양인지 전에 오 씨에게 뭐가 사고가 나네 마네하며 위험하니까 중고차를 타라 그러더니 아들은 더 위험한 차를 주려고 했습니다. 얼른 차 가지고 와. 그러자 아들이 조금만 더 쓰고 준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오 씨가 차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땐 아들이 와서 태워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의 차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딱 일주일만 타보자며 끝까지 우겼죠. 알았어. 그러면 차 필요하면 너한테 전화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요. 별로 멀지도 않은데요. 하지만 사흘 뒤 오 씨가 병원에 가기 위해 전화했을 때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은 안 되죠. 잠깐 나오면 되잖아.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에 나왔다 들어갈 만했지만 아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냥 택시 타세요. 아니, 그럴 거면 널 왜 부르라고 한 거야? 오 씨도 물론 아들에게 전화하기 전에 택시를 불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행 가능한 택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깡시골도 아닌데 참 택시 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샀던 건데 그마저도 못하니 발이 묶인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만 버스 타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날도 추운데 20분 넘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서 또 한참을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기는 싫었습니다. 아들이 차만 돌려주면 될 문제였습니다. 너 정말? 알았어. 주말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오늘 병원은 알아서 갈 테니까 퇴근하고 와서 차 놓고 가. 아, 진짜? 치사하게 이러실 거예요? 치사? 남의 차 가져가서 치사하게 굴고 있는 건 너잖아. 참 더럽고 치사한 자식이었습니다. 손주 봐달라고는 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오면서 병원 한 번 데려다 주는 게 그렇게 귀찮은지 그것도 오 씨가 원했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차 오늘 당장 돌려줘. 알았어? 오 씨도 이런 아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차만 돌려받으면 이렇게 실랑이 할 일도 없었습니다. 일단 나중에 얘기해요. 일 좀 하게. 아들은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왜 차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태 이런 일이 없어서 아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오 씨가 좋은 차를 산 게 그렇게 배가 아픈가 싶었습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날 결국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원이가 차 다시 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가지고 오라고는 했는데 몰라? 치사하네 만회하면서 난리야. 뭐야? 뭐 그런 놈이 다 있어. 그 차가 좋으면 지 돈으로 살 것이지. 그러게나 말이야. 내가 당장 가져오라고 해야지 안 되겠네. 그리고 남편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중엔 바빠서 진짜 못 가요. 토요일에 갈게요. 결국엔 일주일을 채워서 쓰고 돌려주겠다는 아들. 그래도 일단 받으면 됐다 싶었습니다. 다시 빌려달라고는 하지
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됐을 때 오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외출했고 곧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오 씨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차는 어쩌고? 아, 그거요. 일단 제 차부터 좀 가져다 놓으려고요. 뭐? 그럴 때 그러더라도 차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얘기 좀 들어보라며 거실로 오 씨를 잡아 끌었습니다.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누려고요. 무슨 대화? 엄마 차 말이에요. 또 무슨 말을 해서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제 차랑 바꾸는 거 어때요? 제가 일단 제 차 가지고 가서 고쳐서 올게요. 시동 잘 걸리게. 그거 말고는 문제 전혀 없는 차예요. 아니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오 씨가 언성을 높이자 아들이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 차 가져가서 돌려주질 않고 이런 말 하는데 어차피 엄마 몇 년 있으면 면허 반납해야 돼요. 그게 지금은 아니잖아. 반납도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어떻게 신경을 꺼요? 노인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오 씨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들의 꿍꿍이는 그게 아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년밖에 못 하더라도 내 차 탈 거야. 내가 왜 너랑 차를 바꿔야 하는데? 아니, 들어보세요. 운전에 미숙하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오래 타지도 못할 차잖아요. 그럼 뭘 타든 무슨 상관이에요? 괜히 비싼 차 폐차하지 마시고 타던 차 타는 게 더 낫죠. 좀 부딪혀도 되고. 그리고 제 차가 크니까 더 안전하잖아요. 궤변을 늘어놓는 아들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면 네가 많이 타. 아, 왜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식이 더 좋은 차 타면 엄마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사회생활 하니까 남한테 보여지는 시선도 있잖아요. 솔직히 엄마는 경차 타도 충분한데 너무 과분한 차 타시는 거예요. 부모도 좋은 차 타면 좋아. 그리고 내가 그 차를 사는데 네가 10원 한 장 보태기라도 했어? 엄마 아빠 돈으로 산 차를 왜 자식한테 줘야 하는 거야? 너 참 못됐다. 면허 딴다니까 노인네가 무슨 면허냐고 그러더니 병원 데려다 줄 거냐니까 그제야 아무 말 안 했지. 그래 놓고는 차 살 때도 좋은 차 산다고 난리치더니 결국엔 너한테 주라고.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60대에 운전한다고 그러면 저랑 똑같은 말 할걸요. 내가 아직 짱짱하다고 했던 건 너 아니야? 아, 그거랑은 다르죠. 더 나이 들어서 면허를 반납하든 차를 팔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어차피 처분할 차 미리 져주시면 되죠. 싫다니까? 차 안 가지고 오면 내가 찾아가서 가지고 올 거야. 내일 갖고 와. 알겠어? 아들은 끝까지 싫다는 오 씨를 설득하지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 차만 끌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가 될 때까지도 아들은 오 씨의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씨는 아들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남편이 아들네 집 앞에 데려다 주고 기다렸습니다. 차 키 가지고 나와. 알았어. 오 씨는 아들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오 씨가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는지 아들이 당황하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며느리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도둑이야? 왜 차를 훔쳐가? 오 씨의 말에 아들도 기분이 상한 듯 인상을 썼습니다. 훔쳐가긴 누가 훔쳐가요. 이따가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게 언젠데? 이따가요. 설마 차를 안 줄까 봐서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래. 이제 보니까 그러고도 남을 놈 같아. 참 너무하시네. 그리고 설사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차도 사주는 마당에 바꾸자는 걸 이렇게 쫓아와서 난리를 치셔야 하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으면 스스로 사면 되지. 어차피 나중에 못하게 되면 찾아주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에게 오 씨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당연히 널 줘야 하는 거야? 나중에 못하게 되더라도 머리에 이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는 안 줘. 그리고 운전 못할 정도 되면 내가 진짜 치사스러워서 도심 한복판으로 이사할 거니까 늙어서 운전할까 봐 걱정하지 말어라. 제발. 거보세요. 그게 엄마가 저한테 너무 야박하다는 거예요. 어째서 내 차를 내가 쓰다가 처분한다는 게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을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저희한테 차를 싸게 파시는 건요? 아니, 내가 왜 새 차를 싸게 팔아야 하느냐고. 아, 됐어요. 저도 안 사요. 애도 이제 더 이상 안 봐준다고 하시고요. 차 좀 썼다고 여기까지 쫓아오시고. 그 이유를 모른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몇 년 운전하려고 면허 딴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몇 년 타려고 아들 좋은 차 안 주신다는 것도 서운하네요. 누가 할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1년을 타든 2년을 타든 알아서 할게. 차 키나 줘라. 오 씨는 식탁 위에 놓은 자신의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마. 참, 가져가세요. 나중에 사고 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사고 나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너 부모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자식으로서 넌 뭘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나중에 현우 크면 알게 되겠지만 현우가 너랑 똑같이 행동했다고 생각해 보면서 살아. 오 씨는 현관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던 남편에게 말했죠. 차키 찾아왔어? 집에서 봐. 오 씨는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집까지 갔습니다. 가면서 자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부모에게서 가져갈 게 남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너무 부족함 없이 키워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60이 되는 오 씨는 자신의 인생이 곧 끝날 것처럼 말하는 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용만 해먹으려는 그 심보에 질려버렸죠. 앞으로 아이도 안 봐주니 볼 일은 없겠지만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건 그만두자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야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오 씨가 받아주다 보니 아들도 뭐든 쉽게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려는 버릇이 든 것 같았죠.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몇 년을 더 탈지는 몰라도 아직 할 수 있는 건 도전해보며 살고 싶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오 씨의 삶은 확실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60대면 젊은 축에 속했고 70대도 짱짱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운전대는 놓게 되겠지만 그래도 자식에게 퍼주는 삶 대신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운전은 그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오 씨는 아들의 말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면 아쉬운 쪽은 아들이었습니다. 오 씨 부부는 아쉬울 것 하나 없었습니다. 손자를 못 보게 된다면 그건 그거대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손자도 자식이 예뻐야 예쁜 법이니 말이죠. 여보, 나 드라이브 좀 하고 갈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차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좋은 생각만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겉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선순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손 씨는 아들을 결혼시키며 집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사돈네로부터 받은 만큼 예물을 했을 뿐 그 외의 비용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도 용돈은 주지 않았고 애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손 씨 부부와 아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손 씨 가족이 정이 없고 이상하다며 비난했죠. 나중엔 울고불고 패악을 부리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를 홍군형을 낸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동원입니다. 남편과 손 씨는 서로 부족한 형편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식은 하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게 당시 분위기이기도 했고 손 씨 부부도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동원을 낳아 기르고 살면서 형편은 차차 나아졌습니다. 손 씨는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투자도 해서 나중엔 남들이 보기에 꽤나 부유한 가정이 되었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도 사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각박하게 산 것은 결코 아니었고 꼭 필요한 곳엔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들 교육에 있어서는 말이죠. 고맙게도 아들도 바르게 커주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탈없이 군대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엔 바로 취직도 했죠. 그리고 취직을 하면서 아들은 독립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돈에 손 씨가 조금 보태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죠. 그것이 부모로서 아들에게 하는 마지막 지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 힘으로 중고차도 샀고 스스로 잘 살아갔습니다. 손 씨는 늘 아들에게 독립하면 스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하나이기에 손 씨의 재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아들에게 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라고 말했죠. 아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은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야.
자기도 아들 연애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직 결혼 소식은 없는데. 그리고 집은 알아서 사야지.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여력이 되면 당연히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어떻게 집도 없이 결혼을 하겠어? 아들 결혼할 때 집 안 사주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우리 아들은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야. 에이, 그래도 난 할 수 있는 만큼 해줄래? 주변에서는 여유도 있는 집이 아들에게 박하다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손씨네는 삭막한 부모 자식 관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들은 첫 월급에 감사하다며 손씨 부부에게 선물을 사주고 손씨 부부는 아들의 독립을 축하하며 밥솥 등의 가전제품을 사주기도 했죠. 또 서로 보고 싶은 날에는 언제든지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함께 여행도 갔습니다. 그런 아들이 30이 넘어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성격이 밝고요. 정이 많은 친구예요.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였는데 1년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다고 했죠. 손씨 부부도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니 아들이 한 말을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아하신 것 같아요. 무척 살갑고 사교적인 성격의 예비 며느리는 참 밝았습니다. 손씨도 그 점이 좋았습니다. 딸이 있다면 이랬을까 생각을 했죠. 근데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도 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거실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확 트인 전망은 꽤나 괜찮았죠. 근데 여기가 몇 평이에요? 40평 조금 넘어요. 우와, 넓네요. 애 키우기에도 너무 좋겠어요. 예비 며느리의 말에 손씨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흘러 상견례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그 집 문제 말인데요. 상견례에서 예비한 사도는 아들네의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손씨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가 있기 전에도 한 번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들은 오피스텔 전세금을 빼고 모아둔 돈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예비 사돈이 엉뚱한 주제를 꺼낸 것이었죠. 그건 제가 주은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아들이 대신 대답하려 하자 그 말을 끊고는 예비 사돈이 손씨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주은이한테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어른들끼리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땡전 한 푼 없이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땡전 한 푼 없진 않을 텐데요. 손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아들의 나이가 33이었고 예비 며느리도 동갑내기였습니다. 이미 사회생활한 지도 수년인데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은이도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했어요. 아들의 말에 예비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정말로 하나도 안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 그러자 아들의 인상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사돈께서 재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도와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집은 있어야죠. 저희는 아들 독립시킨 뒤로는 경제적인 지원은 쭉 안 했어요. 아들도 저희 도움 안 받고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젊고 스스로 능력도 있는데
부모가 집을 사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집을 해오면 저희도 2, 3천 정도는 보탤 수 있어요. 예비 사돈의 말에 손 씨는 속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손 씨가 집을 사주면 이 3천만 원을 보태겠다는 소리가 이치에 맞나 싶었죠. 그건 저희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예비 사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고 상견례 분위기는 무척 불편해졌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은 주은이랑 얘기했어요. 보태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들의 말에 손 씨도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얘기는 잘 된 거야? 서로 생각이 달랐으니 마찰이 있을 듯 했습니다. 네. 확실히 얘기 잘 됐고요. 걱정하시는 일 없어요. 지금 사는 집은 부동산에다 나간다고 얘기해놨고요. 천천히 집 구하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도 불편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 자체는 밝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상견례 때는 조금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결혼한 뒤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집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아들 며느리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도 손 씨 부부에게 살갑게 잘했죠.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음식하러 전날에 가면 돼요? 응? 음식? 명절에요. 미리 음식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음식 안 하는데. 그럼 밥은 어떻게? 그래. 첫 명절이니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밖에서 맛있는 밥 한 끼 먹자. 첫 명절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아, 우리는 명절에 원래 여행 다니거든. 연휴가 길잖아. 아, 그래요? 그럼 저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친정에 가던지 원하는 대로 해. 며느리는 손 씨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휴일인데 이런 때는 각자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아, 그렇긴 하죠. 가까이 사니까 명절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원하면 충분히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왔고 말이죠.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더니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른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나는 동원이가 말한 줄 알았는데 일찍 말해줄 걸 그랬네. 아니에요. 감사해요. 신이 난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 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죠. 식사하셨어요? 아직 안 먹었지. 너흰 떡국 먹었어? 아들 내외는 사돈네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사돈이 너무 좋아했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며느리도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난리가 났고 했죠. 아들네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오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절에도 여행이나 가라고 하니 며느리는 도리어 더 손 씨 부부에게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주 보지 않아도 사이는 늘 좋았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쉬는 날 손 씨는 아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식사하자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마침 손 씨 부부도 저녁 시간이 비었습니다. 잘 지냈어? 네. 어머님, 아버님도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터라 식사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한 소식에 손 씨는 더욱 기뻤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 정말? 너무 잘 됐다. 아이고, 축하해. 결혼한 지 3년이 안 되어 아이를 가졌다는 며느리를 손씨 부부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니 얼떨떨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 그래서 저희 이사 가려고요. 정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는 아들 내외. 이렇게 빨리 이사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출은 많이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될 것 같아서요. 아이도 생겼으니까. 잘 생각했네. 근데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며느리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며 불평했습니다. 애 키워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 집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30평은 됐으면 하는데. 천천히 넓혀가는 재미도 있어. 손씨 부부가 그렇게 집을 넓혀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손씨도 당황했고 아들도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주은아, 아니, 2억 정도만 있으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손씨 부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빌려주시면 천천히 갚으면 되지. 아들과는 상의된 바가 아닌 듯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돈을 왜 빌려? 빌려도 은행에서 빌려야지. 그 대출 받자는 것도 어머님, 아버님 도움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 비싼 이자 내가면서 왜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들의 단호한 대답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손씨도 남편도 그 뒤론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자신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억을 줄 생각은 없었죠. 참,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큰 돈을 달라는 말을 쉽게 하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 그래도 부모가 일궈 놓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나름의 불만을 표시하는 듯 했습니다. 손씨는 마음이 쓰이긴 했어도 금전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풀렸는지 며느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고 손씨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반년 뒤에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또 몇 달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하세요. 산후조리원에 있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씨가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손씨가 대답이 없자 며느리는 제 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들은, 제 친구들은 산후조리원비는 시부모님이 다 내주셨어요. 아, 그러니? 네. 근데 저는 왜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자도 낳아드렸는데 어떻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안 내주세요? 수고했다고 용돈도 안 주시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흐느끼는 며느리. 하지만 손씨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돈이 아니었을 뿐이죠. 아기 용품들 많이 사줬잖니. 동원이한테 들려보냈어. 그리고 너도 당연히 수고했지. 아기 태어났을 때 전화했잖아. 출산한 여자한테 좋다는 약도 지어줬고 배도 꺼졌으니까 예쁜 옷 사입으라고 상품권도 보냈는데 못 받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손씨가 정성 들여 하나하나 준비한 선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며느리의 말에 손씨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합쳐도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못 미치겠지만 며느리는 돈이 아니면 그게 무엇이 됐든 의미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구나. 그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안 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집도 안 해주시고 자식에게 어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지. 아들을 남들보다 더 교육시켜서 연봉 높은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 손 씨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살던 오피스텔에도 일부 손 씨의 돈이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손 씨도 억울했습니다. 어째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사주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내줘야 좋은 부모인 것인지, 그렇다면 손 씨 부부는 나쁜 부모인 것인지, 손 씨는 전화를 끊은 뒤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 통해서 조리원 비용에 보태라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출산하고 서러운 건 평생 간다기에 남들 다 해주는데 손 씨의 며느리만 못 받았다니. 손 씨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두고두고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몇 분 안 돼서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감사하다며 순식간에 태도를 달리하는 며느리를 보니 참 돈이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이 되었죠. 돈을 쓰지 않으면 부모 대접받기 힘든 세상이 되었나 싶었습니다. 손 씨는 그때부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때고 도움을 바라는 며느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원망의 말을 듣게 되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나와서 아이가 100일이 넘었을 때 손자를 보러 한번 아들네 집에 방문하고는 그 뒤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해준다고 안 사돈이 와 있었는데 시부모인 손 씨 부부가 찾아가는 걸 불편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 며느리는 볼 일이 거의 없었고 아들만 가끔 밖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오셔서 애도 보고 하시죠. 애 키우기도 힘든데 시부모가 가봐야 뭐가 좋니? 아들은 한번 오라고 했지만 며느리가 초대를 안 하니 원하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는 커가며 보게 될 것이고 각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며 살기엔 손 씨 부부의 삶도 바빴습니다. 일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아들 내외도 보게 되면 바깥에서 가끔 만났고 손 씨가 집으로 초대하거나 손 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에도 금을 선물했지만 현금은 주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그걸 또 서운해했죠. 그래서 며느리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손 씨도 손 씨가 할 만큼은 했고 그걸로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가 손 씨 부부에게 바라는 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 뭐 하세요?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은 손 씨. 다음 주 금요일에 제주도 가는데 갔다가 일요일 밤에 와. 아, 제주도요? 그래? 왜? 손 씨의 말에 며느리가 시무룩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아, 완이 좀 주말에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했죠. 완이를? 네. 제가 중요하게 갈 데가 있는데 동원이는 뭐하고? 다음 주에 출장 간대요. 여행 예약이 돼 있기도 하고. 정 힘들면 너희가 스케줄을 조정해 봐야지. 돌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맡아달란 소리가 없었고 손 씨도 아이를 봐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여행을 조금 미룰 수는 없는 거죠? 황당한 며느리의 말에 손 씨가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안 되지. 그리고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는 봐주기 힘들어. 처음엔 여행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생각했던 며느리가 애는 봐줄 수 없다는 손 씨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아예 못 봐주신다고요? 그래.
다 늙어서 어떻게 애를 보니? 골병 들어 손목도 안 좋고. 그래도 급한 일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봐주실 수도 있죠. 동원이 결혼할 때도 애는 못 봐준다고 했는데. 그건 들었지만 아들이 전달을 안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안 맡긴 이유가 그것이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 슬슬 맡아줄 때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듯 했죠. 애 안 봐주는 시부모님이 어디 계세요? 또 이상한 논리로 손 씨를 나쁜 부모로 몰아가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대화에 지난 몇 년간 질릴 대로 질려버렸습니다. 안 봐주는 시부모도 세상 어딘가엔 많겠지? 우리도 우리 스케줄이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잖니.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거고. 정말 매정하시네요. 그럼 안 매정한 안사돈을 놔두고 왜 매정한 자신에게 연락했는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또 한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주은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아니, 요즘 연락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완이랑 같이 보러 가자고 하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다 잊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알만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면 되지 뭐. 그건 그런데, 아들이 의아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이 가끔씩 손자를 데리고 손 씨의 집으로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손 씨 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왜 안 오냐며 호통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원아,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이모한테 가서 좀 지내다 오려고. 이모요. 미국에 계시잖아요. 응. 이모가 1년 동안 일을 쉰대. 그래서 엄마 아빠도 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오려고. 한 달 동안이나요? 이모네 집에서요? 에이, 그건 아니고. 근처에 숙소 얻을 거야. 그냥 이모랑 같이 시간 보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겠지? 기대돼.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저도 일만 아니면 가고 싶네요. 나중에 너희도 휴가에 한번 다녀오던지. 엄마가 먼저 가보고 좋은지 알려줄게. 알겠어요. 아들과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 씨는 여동생과 통화하며 숙소도 알아보고 근처 여행 계획도 세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웬일로 며느리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죠. 미국 가신다고요. 아, 다음 달에. 저도 미국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래, 우리도 못 가봤어. 동원이도 그렇고. 그럼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좋겠지만 일하는데 어떻게 가겠어? 저희 휴가 맞춰서 같이 가면 좋죠.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뭐하러 그래? 우리 휴가는 아직 멀었는데. 우리끼리 나중에 가자.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참 말끝을 흐리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해외 여행 갈 여유도 있으시고 부럽네요. 정말 부러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꼭 비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기가 차서 있자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 그래? 해외여행 가실 수도 있지. 아니, 그렇잖아.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섭섭하지도 않아? 뭐가 섭섭해야 되는 건데? 우리 결혼할 때도 그렇고 이사할 때도 그렇고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주실 돈은 없고 맨날 제주도 여행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나 너무 서운해서 서러워. 부모님 돈으로 여행 다니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집 얘기는 여기서 또 왜 나와? 어머님, 아버님은 40평 넘는 좋은 아파트 사시면서 어떻게 우리는 30평도 안 되는 집에 대출 껴서 살게 하시냐고.
내가 안 서운하고 배겨? 당신이 착한 아들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세상에 이런 부모님 없어. 김주은, 그만해. 뭘 그만해? 우리 완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차라리 내가 사는 40평짜리 집 주고 내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며느리의 논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째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래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손씨 부부가 자식을 나몰라라 하는 매정한 부모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독립했으니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었죠. 당신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말 잘했다. 너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면 좋아하고, 시부모가 집에 오는 건 싫으면서, 어째서 부모한테선 하나라도 더 못 받아서 안달이야? 그게 아니라 동원이 말처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해외여행 가는 거고, 평생 벌어서 넓힌 집이야. 너희한테 한 푼 보태라고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부모는 무조건 다 자식에게 줘야 부모야? 다들 그렇게 해요. 우린 안 그래. 너희도 어른이고 하나이의 부모 아니야?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왜 아직도 늙은 부모에게 자식 부양하라고 이 난리야? 뭐, 살던 집을 줘. 차라리 넓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면 들어올래?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에게 손씨가 말했습니다. 겁봐라. 그건 또 싫잖아. 그래서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언제 뭘 해주셨다고 그러세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제가 전화드리니까 겨우 주셨잖아요. 어쩜 이렇게 정이 없으세요? 주은아, 진짜 그만해. 나 화나려고 해. 이만 일어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애 한 번 안 맡아주시고 왜 내가 할 말도 못해야 해? 너, 나랑 결혼한 거 맞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랑 결혼한 거야?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 우린 우리 인생 살면 된다고. 우리도 그만한 능력 된다고.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면 좋잖아. 계속 이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추태 부리지 말고 얼른 일어나. 아들이 재촉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아이를 데리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손씨 부부는 혼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습니다. 잘못됐다기엔 아들과의 사이는 좋았습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건 며느리뿐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에 오피스텔 살 때 보태주셨던 돈 돌려드릴 거예요. 왜? 사실 그 돈도 받으면 안 됐던 건데 저희끼리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완이 엄마는 뭐라 그래? 잘못했대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완이 엄마를 이해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완이가 있으니까 이대로 갈라설 수는 없고 저희가 맞춰가야죠.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이 다시 사과하며 전화를 끊었고 곧바바로 통장엔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며느리는 어쩐 일인지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지만 손씨도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으니 손씨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의 일은 둘이 알아서 할 테니 말이죠. 이혼을 하든 이혼을 안 하든
손 씨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와 결혼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고, 맞춰가며 살기로 한 것도 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그런 며느리와 손 씨 부부의 사이를 되돌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듯 했습니다. 당분간은 웃는 낯으로 며느리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만 신경 끄고 여행 준비나 해. 알았어. 아들네 문제는 있고 손 씨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짧은 인생이니 말이죠.